한동안 이제 민주당 지방 구경 즐거우실 텐데 요즘은 이제 구경할 맛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민주당 경선이 관심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이 그 못지않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챙기시네 하고.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대목부터 제가 한번 구분해 달라고 부탁드릴게. 지금 이제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검증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역할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우선 최근에 이제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두 차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통상은 선관위가 뜨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선관위가 토론회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맞고요. 사실은 선거운동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합동토론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원 당규에도 이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은 별도로 있고, 예. 그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후보 등록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제 경선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정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들과 또 의사소통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들이 등록을 안 했어요,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지 않았어요. 출범도 안 했고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민주당은 이미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당이 너무 늦게 경선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조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려 때문에 이제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경선 방식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자. 그래서 이제 경선 준비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경선 기획을 해라.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지금은 기획이 아니라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장이고요. 그때도 규칙에 관한 경선의 룰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관해서는 최고회의가 결정한다. 하고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근데 최고위에서 경선 준비가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미 논의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준비를 하는 일은 맡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선을 할 때 합동 토론회를 얼마를 하고 TV 토론을 몇 번 하고 언제 컷오프를 하고 몇 명으로 하고 이 정도를 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후보자들이 보면 좀 불편해할 청년 콜라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런 부분도 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이디어로 낼 수 있는데. 아이디어로.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당헌 단계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안은 최고위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기획을 해서 안을 내라고 한 건데, 느닷없이 이제 토론회를 한다. 그 앞에는 또 쪽방촌에 가서 삼계탕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경선준비위원회가 출범할 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 거 하겠다고 보고한 적도 없고, 하라고 용인한 적도 없거든요. 또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후보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제 비난을 하거나 이런 일에까지 이러니까 이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죠. 경선준비위원회가 그러면 애초에 예정됐던 권한 그걸 넘어서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토론회를 한다는 건 경선이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선을 넘어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경선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끝났으면 빨리 보고를 하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일인데,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어제 브리핑을 하는 거는 봤지만요, 그것도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경선의 그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합동토론회 또는 뭐 TV토론 이런 것이 당헌 단계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고. 근데 그것을 경선준비위원회가 하겠다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권한에 있지도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일을 지금 벌이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희룡 예비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자꾸 본인의 의지를 경선에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에 관련된 기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뭐 대표가 내는 것이야 뭐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니까 저는 그 자체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 보고 나오라 하고 뭐 안 나오면 그것을 또 이제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경선준비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권한 밖의 행위이고 그것을 끝까지 강행하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의도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거라면 뭐 별 문제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 코너에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소위 이제 신당권파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최종 주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윤석열 예비 후보 약점을 드러낼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이렉트 질문인데. 그렇게까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후보 측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당 지도부 또는 경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불공정하게 대한다라고 느낄 때는 가장 자기에게 불리한 방법 또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상대 의도부터 따지게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의도가 뭘까? 저도 의도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의도가 윤석열 예비 후보를 최대한 약점이 많이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럼 토론회가 제일 좋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아니,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윤석열 캠프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은 적어도 대선 주자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보고 협의를 해서 좀 반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더군다나 경선 준비의 권한도 아닌 일을 벌이려면 후보들이 예를 들어 요청을 한다든지 전원 요청을 해서 우리 지금 가만히 있기 심심하니까 토론회라도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랬다면 모를까. 지금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는 보니까 아니 축구화 사러 나섰는데 축구대회 지금 시작한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비유를 들었던데 저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후보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우리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빌미로 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복잡한 사정을 떠나서 참석하는 후보가 있고 안 하는 후보가 있으면 안 하는 후보에 대한 비판을 또 세게 하겠죠. 나온 분들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당 지도부도 당에 입당을 했으면 함께 가야 되지 하면서 또 비판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죠. 빠지도록 설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서 더 열받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캠프나 최재형 캠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해보진 않았는데 언론에도 보면 벌써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선준비위원회가 계속 일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듣지도 않아요. 그것도 또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고하고 대표하고 또 권한이 다르니까. 아니 대표의 문제도 문제인데 네. 경선 준비위 그분들도 왜 그러시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경선 준비위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 두 번의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라. 아니면은 후보 등록도 못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고
가능하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이상한 메시지였어요. 토론을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참석하라가 아니라 가능하면 참석해달라. 이게 이상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예. TV 토론 같은 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불이익이 있죠. 예, 불이익도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경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후보 등록을 이달 말에 하면 그렇게 맨날 경선버스 출발한다 하는데 경선버스 아직 구경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경선이 시작되고 나면 토론회를 제가 물경 대통령 선거일까지 한 20번은 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토론 일정이 남아 있고 또 치열하게 검증할 기회가 있는데 굳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렇게 후보 측도 반발하고 있고 또 최고위원인 저도 반발하고 있는데 권한이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예비 후보의 약점이 많이 드러나라고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선관위 등록할 때는 이미 지지율이 좀 빠진 채 등록하게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네.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 정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모든 인재들을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해서 지금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고 사실은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해서 이제 입당을 했는데 입당하자마자 이때부터는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라면 이게 아무리 정치판이 참 무서운 곳이라 하지만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좋은 의도로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네.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토론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만약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18일이면. 토론회를 하긴 한다면 이제는 참석하냐 안 하냐 가지고 말들과 내부 분란이 커질 텐데 이게 하긴 합니까? 토론회는? 아니 저희들은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지 말자 하는 분들도 있군요. 아니 지금. 하지 말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런 일을 벌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경선준비위원회라면 그런 것은 좀 돌이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질문의 마무리로, 이 사안의 마무리로 결국 한다면 당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권위가 있는데 결국 한다고 밀어붙이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참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후보자가. 그 캠프 쪽에서 고민해라. 후보자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도 정치 처음 시작할 때 TV 토론은 굉장히 겁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기다리는 또. 12명 모두가 윤석열 미호만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 조금씩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 또는 혹시 그러면 최재형 후보자까지 공격을 하고, 네. 그런 마당에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구경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추후에도 이런 토론회가 있겠지만 굳이 경준이가 왜 이러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안에 그러면 이제 검증단도 여쭤보겠습니다. 검증단은 저도 궁금한 것이 이게 이제 대표의 직속인가 아니면 선관위의 산하인가 독립기구인가 아니면 그리고 또 역할은 뭔가 왜냐하면 어차피 후보들끼리 서로 안 시켜도 서로 검증 공방을 엄청나게 할 텐데 네. 왜 당에서 미리 검증단을 만드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원래 이제 검증단은 과거에 2007년 네. 이제 박근혜 이명박 그렇죠. 그때 서로 너무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네. 당에서 검증해 주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소용없었죠. 당에서 검증해 준다는 그 검증위원회를 무대로 해서 진짜 제대로 죽기 살기로 다퉜죠.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민주당이 가져와서 써먹었죠. 네. 그리고 이제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우리 당은 그런 당내 어떤 분란 내지
특히 대선에서 후보 사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좀 불안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뭐 느닷없이 대표 직속으로 검증단을 만들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그날 최고위를 했었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께 아니 대표님 이게 대표 직속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공연히 대표가 직접 나서서 후보자를 검증해서 그것을 할 때는 분명히 검증에 피해를 입는다는 분도 불만을 가질 거고 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 이것은 공정하게 다른 기구로 넘겨야 된다 했더니 처음에는 좀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면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서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 사실 민주당은 만들지 않잖아요. 만들지 않는 이유가 더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만들고 나면 그동안에 이제 무슨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좀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그런 공격 자체 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이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당내 검증단을 만들어 놓으면 뭐 아무거나 일단 던지고는 또 더 그냥 그 검증단의 검증을 요구했다고 또 발표를 해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실제로 굴러갈 것 같냐면 예상입니다만 검증단에서 이 의혹은 이미 확인됐다고 해도 그 상대 후보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보고 더 거론하지 말란 말이냐. 나는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검증단 보고 뭐라고 하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뭐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의혹이 남는다고 하면 거꾸로 의혹이 대상이 되는 쪽에서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고 검증단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대선 후보들끼리 싸우는데. 제가 2007년도에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었는데요. 제가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딱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걸 만들어 놓고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죠. 도리어 문제만 키우고 또 후보자끼리 공격을 하면 아닌 사실에 대해서 또는 하여튼 국민들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아닐 수 있다 이런 일종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검증단에 검증을 요청했다 이러면서 제3기관으로 떠넘기면 그게 마치 없는 사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결론을 내도 대선 후보들끼리 싸울 때는 안 믿는데 당내 조그만 기구가 심판 본다고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제가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 싸움 얘기만 했는데 민주당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죠. 민주당의 집안 싸움 중에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 가장 신나는 공방은 뭡니까?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아니, 분당을 경선을 불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선 불복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제발 좀 그렇게 많이 싸우셔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불복하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적어도 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선출된 후보자를 좀 찍지 않겠다는 운동이라도 벌이시기를. 근데 그게 안 돼요. 민주당은 굉장히 응집성이 강한 그런 정치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이제 그럴 경우에 가장 신날 것이다. 네. 그러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은 재밌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예비후보 직접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 7시죠? 네, 그렇습니다. KBS에서. 네네네. 본경선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시작할 때 먼저 대통령이 되면, 김두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거 하나는 정말 꼭 하겠다.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짧고 굵게 요거 하나는 정말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요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제 비전은 서울공화국 해체, 그리고 지방도 잘 사는 나라거든요. 네. 확실하게 뭐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정말 선진 선도 국가를 만드는 거 하나만큼은 김두관이 확실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을 잘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함께 이제 기원하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더 모으고 계신 건 당내 경쟁자들, 특히 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선두주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아픈 부분입니다만, 그동안 그 여론조사 최하위에 지금 처져 있다가 가까스로도 컷오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뭐 오픈되지 않게 당헌 당규에 있는데 뭐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지난번 그 본선 통과한 사람 중에 가장 꼴찌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꼴찌에서 1등하는 역사적 드라마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아니, 당시 안 그래도 한 일간지에서는 깜짝 통과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여가지고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그 대선 후보 지지도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뭐 조금 서운한 느낌은 없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네. 민주당의 깃발로 굳건하게 이렇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김두관의 진가를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신다면 충분하게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김두관 후보의 그 진가가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 컷오프 경쟁 당시에 고전했던 이유가 어찌 보면은 2012년에 그 경남지사 사퇴. 예. 그게 아직도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때의 그 기억들이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0년 제가 경남도지사에 이제 53.5%로 네.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그 당시는 우리 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진영의 최초의 강력단체장이었는데 굉장히 큰 승리예요. 예, 큰 승리였고 4년을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중간 2년 만에 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경남도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드렸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양산으로 복귀를 해서 지금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아마 제가 평생 정치적으로 역할을 잘해서 갚는다 해도 아마 그 도민들에게 진 빚은 못 갚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는 SNS에 과거 사퇴를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예, 제가 것 최근에 자서전을 출간했는데요. 네. 거기서 오판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고요. 네. 어쨌든 저는 뭐 법적으로 보장된 도지사 임기를 굳이 중도에 사퇴하는 게 바람직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지사의 이제 사퇴 논란도 여전한데요. 네.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한테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직 관련해서는 뭐 이낙연 후보 측과 또 이재명 지사 측의 또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가장 뜨거운 어떤 이슈는 경선 불복 이 문제입니다. 예. 뭐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거를 시사한 거 아니냐, 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른 의원입니다. 예.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데 언론에서 이런 말 했어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원팀 장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후단협이 생각난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돌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탄핵 대열의 앞장선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제가 지지할지 참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이낙연 후보를 찍으라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경선 불복입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해석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저희가 뭐 그 경선 불복 뒤에 그 시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걸 시사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굉장히 분명하신 서러운 의원께서 지금 이낙연 후보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깨끗하게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네.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역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엄중 경고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분들 31%가 예. 이재명 후보로 대선 후보 확정이 되면 네. 지지하지 않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네, 뭐 윤석열을 찍겠다 뭐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뭐 서른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후보 지지 안 찍겠다는 31%를 설득해서 이재명 후보라도 찍게 하겠다. 이게 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고 보통 일반 당원들도 경선 불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하면 안 되는 정도인데 네. 특히 지금 상위 랭크에 있는 후보의 네. 선대위원장이신 서른 의원께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됐죠. 그러면 그 서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해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선 불복은 거짓 프레임이다. 그럼 이거는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본인은 저 우려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그게 이제 약간 겁박으로 들렸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네. 해석을 한 것이죠. 사실 서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서른 의원은 징계 대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네. 이낙연 캠프 후보 측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당도 엄정하게 경고해야 한다. 아예 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예. 오히려 뭐 예. 오영훈 수석 대변인 네. 또 서른 선대위원장께서 저에게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데 저는 뭐 적반하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반하장이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물론 예를 들고 또 반문을 하신 거지만 탄핵 대열에 앞장섰던 이낙연 후보 뭐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나는 탄핵에 반대표 던졌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했는데 탄핵 대열에 앞장섰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지. 본인은 얼마 전까지 네. 2004년 탄핵에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평생 가져가겠다 이렇게 입장이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네. 탄핵 그 표결에서 반대를 찍었다. 당론은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이제 한나라당과 손잡고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열리는 우리당 당원 국회의원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정황으로 보면 네. 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되지만 본인이 뭐 무기명이 비밀 투표니까 본인이 그렇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반대표를 했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손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탄핵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지금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 적통이다 뭐 이런 논쟁들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의 경선 불복 시사 발언 관련해서 서른 의원과의 어떤 여러 가지 설전 그리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이낙연 예비후보 측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탈원전 문제 관련해서도 발언하셨어요. 네. 경주를 찾은 이낙연 후보가 탈원전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된 거냐? 뭐 이런 취지의 또 반문과 의문 제기를 또 하셨습니다. 예. 이제 경주에서 경북신문 기자가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으로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정책은 누구도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같은 말을 수십 번 돌려서 하는 이낙연 후보의 합법을 고려하면 탈원전으로 경북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지금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경주에 가셨으면 탈원전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윤석열, 최재형 이런 후보들을 비판해야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너무 뭐 탈원전이 정의로운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는
좀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말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좀 이게 해석을 좀 깊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제가 지금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그 책임 있는 총리였었고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었죠. 그럼 김두관 예비후보께서는 지금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뭐 전혀 그 방식에서도 뭐 정의다 부정이다 따질 거 없이 제대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동의하시는 건가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보고를 보면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추세가 지금 전 세계 뭐 기후 위기, 온난화, 또 뭐 산불 이런 폭우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이제 기후 위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로 가고 있고 탈원전이 대세인데 그 흐름의 일부는 이제 소위 원전 마피아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 당에서 강하게 정부 정책을 질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추세고 흐름입니다. 그걸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SNS 글에서 탈원전 그 문제보다도 더 관심을 끈 내용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조국 사퇴를 언급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또 조국 저격수인 최성애와 연락한 증거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혹시 이게 조국 사퇴의 본질이 대통령 되겠다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자, 근데 여기서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라는 표현은 이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둘이 뭐 내통해서 조국 일가를 감옥으로 보내려 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나는 꼼수다 출신의 김용민 그 백화나무 이사장 있잖아요. 예. 이번 유튜브에서 최근에 열림공감 TV에서 최성애가 이제 2020년 12월에 측근과 통화해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낙연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라고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열린공감 TV에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낙연 후보 측이 지금 그 고발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나 의혹이 완전 해소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뭐 정말 놀랄 일인데 일단 검증 차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합작품이라는 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낙연과 윤석열의 합작품이라는 거는 최성애하고 최성애 어쨌든 조국 장관을 완전 뭐 이렇게 몰아내려고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공작을 한 사람인데 공작을 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 측근과 통화해서 그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것을 이낙연 후보 측에 지금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된다 이런 당원들이나 뭐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 점을 오히려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본인들도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 게 아니라? 완전 뭐 그렇게 고발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죠. 여기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오늘이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선고일이거든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오늘 어떤 결과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 관련해서 이 조국 사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사퇴가 도대체 뭐냐? 조국 사건의 본질은 저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권 남용이 본질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활용해서 정치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어쨌든 아직까지 야권의 1위 주자가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그런 사법기관의 장직을 이용해서 정치 행위를 한 것이죠. 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원전에 대한 그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장 퇴임하고 나서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대선 후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친인척 중에 그 원전에 관여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뭐 70여 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그럼 검찰권 남용은 남용이고 실제로 조국 정경심 부부가 법을 위반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뭐 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요. 그럼 그 유죄 무죄 또는 뭐 국민감정에 업무자질 제어 관계 없이 검찰권은 남용이다. 그럼요. 그건 누가 봐도 네, 알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거는 비판받는 거고 법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거는 뭐 누구도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SNS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김용민 목사와 그리고 또 열린공강 TV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김용민 목사는 SNS 통해 가지고 열린공강 TV와 나는 관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좀 짧게, 이거 시간이 거의 없네요. 이거 정말 짧게밖에 못 하겠는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과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설마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럼 이거 대통령이 사실상 관여했을 텐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일단은 뭐 그 가석방 심의위원회 법무부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법무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명만 평등하다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두관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토론 잘하시고요. 앞으로 또 더욱더 지지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일단 좀 논란이 됐던 것부터 좀 일단 여쭤볼게요. 시사저널 인터뷰였죠. 이 민주당 유권자들이 본선에서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어까지 입에 올렸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경선을 거부한다, 안 받아들인다, 결과를 안 받아들인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에 지지하는 분들의 30% 정도, 32% 정도가 이재명 후보로 합쳐지면 지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역대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우리 당에서 세게 경선을 하더라도 결과가 하나가 되면은 다 따라서 함께 가는 게 이게 통례였는데 이분만큼은 똑똑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분들이 31%가 아마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들었을 것이라 그런 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욕설을 듣고 난 뒤에는 도저히 합치지더라도 나는 지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적어도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자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원팀을 안 이룰 이유가 없죠. 제가 민주당인데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원팀으로 갑니다. 저는 가는데 이제 32%를 어떻게 우리가 설득해내서 그분들이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해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근데 의원님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일단 요거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김두관 후보 이야기 인용하면서 정치 보복이었는데 정치 보복이 아니라 경선불복.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해석까지 나오게 된 데에는 말 그대로 아와 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득을 해 보겠다와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는 뉘앙스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그 32% 분들이 네. 자기 확신에 의해서 도저히 못 찍겠다 하는데 그것도 찍으십시다. 얘기 내가 하죠. 네. 하지만은 그분들이 돌아올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아마 2~3% 차이로 본선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인데 우리 지지의 32% 달아나면은 이 당선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논리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다행히 이낙연 후보가 된다면은 이건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위에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적격자는 이낙연 후보다 이 얘기예요.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30%의 심리는 무엇으로 분석을 하세요? 그 심리는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형수에 대해서 욕설 한 부분들, 그 외에 나온 얘기들 다 들어보면은, 녹음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 왜 이런 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녹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 이해가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재명 지사의 이거 인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요.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취지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먼저 그 의원님의 의지나 의향이 아니라 그냥 전망을 여쭤보는 게 설득 가능성이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다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제가 드리는 그 설득이 그분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득은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만일에 그렇게 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이낙연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가정을 한다면은 100%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민주당인데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30% 넘는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아무리 민주당이라지만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이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유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건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 이재명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이 발언 자체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건 이 덮어 씌우기일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지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사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사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사직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경기지사라는 취지를 이용해서 일테면은 예. 홍보비를 34억이나 쓰면서 기본자 버튼 시리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건 개인 광고예요. 개인 후보 광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더구나 CNN도 외국에까지 죄송합니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지사로서의 영역과 후보로서의 영역이 구분돼야 되는데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깨끗하게 후보직을 지사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하는 것이 이게 발언지 같은 자세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왜 의심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정이든 도정이든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광고하는 경우는 통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은 예. 그건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이 정책을 광고하는 이보다도 이재명 개인의 공약을 광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기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추진하더라도 네. 그 위에는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경기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정리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1대1 무제한 맞짱 토론을 제안을 하셨죠? 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최인호 의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캠프 전체 의견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내에서도 심각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관위에서 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예. 1대1로 물론 이제 이낙연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세균 예. 또는 기타 후보들하고 같이 이렇게 1대1로 붙는 이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시점에서 1대1 맞짱 토론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혼란을 주지 말자는 거죠. 어떤 혼란요? 이를테면은 지금 후보들이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지지자들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갈 건 뭐이냐. 어차피 승부는 날 터인데 1대1로 날 것 같은데 1대1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지 않느냐. 이 주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 이낙연 이 두 후보 양강 싸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추격할 수 있죠. 그러면 4명 후보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거든요. 또 1대1로 다 하기 때문에 예. 6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예. 1대1로
각 후보들끼리 이렇게 붙는 게 훨씬 빠르고 그리고 전달도 정확히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캠프에서 7말 8초 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추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4%대에서 4점 몇 프로씩으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예. 가고 있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를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그 TV 토론이 있습니다. 저녁 7시 때 있는데 예. 그 결과를 보고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겠냐 이래 되기 때문에 거의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징은 예. 이재명 후보 쪽은 정체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체돼 있는데 우리 나경원 후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네.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예. 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맞짱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 지지율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 더 확실하게 생길 거다 이렇게 그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